2025년 1월 영하 15도의 서해 바다. 낡은 목선 한 척이 검은 파도 사이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고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엔진은 멈췄고 백령도까지 5km가 남았습니다. 배 안에는 의사 한 명과 총상 입은 아내, 그리고 북한 전체를 뒤흔들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2024년 12월 어느 날 새벽 3시 47분 평양 봉화진료소 특별병동. 저는 피 묻은 장갑을 낀 채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북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심장이 제 손 아래서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200줄. 충전 완료. 비켜. 쾅. 환자의 몸이 침대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다시. 300줄. 제 등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호위총국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리지 못하면 너도 죽는다. 쾅. 심전도가 움직였습니다. 불규칙하지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칼 같았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못 고치면? 박영호 선생.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4년 동안 김정은을 치료하면서 김여정이 직접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못 살리면 선생 가족도 없어요. 알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박영호입니다. 57세. 평양의학대학 출신 심장내과 전문의. 201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14년간 김정은의 심장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요? 그날 밤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 스텐트 시술이 뭔지 아십니까? 막힌 심장 혈관에 작은 철망을 넣어서 뚫어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왜 4시간이나 걸렸을까요? 이 환자의 혈관 상태가 그만큼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환자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2011년에요. 그때 이미 혈압이 180을 넘었습니다. 27살 청년이요. 정상인은 120입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 감량이 시급합니다. 1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뭘 못 먹어서, 뭘 못해서 이러겠소?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뉴스에서 김정은 체중이 140kg라고 하죠? 국정원 발표도 그렇게 나가고요. 틀렸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쟀을 때 162kg였습니다. 키가 170이 안 되는 사람이 162kg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몸무게를 못 버팁니다. 혈관은 기름때로 막히고 심장 근육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그날 새벽 심정지는 예고된 거였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응, 지금 일 끝났어. 곧 갈게.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방금 독재자를 살렸다. 그런데 1년 전 우리 아들은 약 한 알 없어서 죽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우리 아들, 28살의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 김정은에게는 스위스에서 공수한 최신 약을 쓰면서 제 아들에게는 중국산 진통제 하나 구해주지 못했던 아비.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술 다음 날 저는 김여정에게 불려갔습니다. 평양 어딘가의 비밀 관저. 창문도 없는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김여정이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군복 입은 장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태를 설명하시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에요. 위원장 동지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체중입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자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162kg입니다. 키 169cm 기준, 체질량 지수 57. 초고도 비만 3단계입니다. 여러분, 초고도 비만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심장이 몸무게를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단 10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누워서 자면 숨이 막혀서 못 잡니다. 둘째, 심장입니다. 저는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심장 혈관 3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어제 스텐트를 넣었지만 나머지 2군데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심부전 2기입니다. 심부전 2기.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피가 온몸에 제대로 안 돌아요. 그래서 손발이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김정은이 계단 오를 때 유난히 힘들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연설할 때 숨소리가 마이크에 잡히는 거요? 그게 다 심부전 때문입니다. 셋째, 당뇨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했습니다. 공복혈당 280, 당화혈색소 11.2, 당뇨병 말기입니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당뇨 말기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 멉니다. 콩팥이 망가집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갑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김정은의 발 사진이었어요. 왼쪽 발 엄지발가락에 괴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절단해야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김여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삽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치료에 적극 협조하셔도 5년이 최선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말하시오. 1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여정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1년? 지금 장난합니까? 아닙니다.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럼 고쳐요. 그게 당신 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환자는 안 고쳐집니다. 본인이 안 고치려고 하니까요. 담배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술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양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살을 빼라고 했습니다. 특급 요리사가 만든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환자가 죽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위총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김정은 경호 책임자요. 박 선생.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벌써 후계자 자리 노리고 있어요. 김주애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동지가 쓰러지면 피바람이 붑니다. 선생도 조심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나 무서워. 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생각해. 준혁이는 하늘에서 아빠 지켜보고 있어. 준혁이? 1년 전에 죽은 우리 아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은 걸까? 여러분, 이제 제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왜 제가 그 지옥 같은 바다를 건넜는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피를 토했습니다. 아버지, 나 좀 이상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일성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박 선생 미안합니다. 동료 의사가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백혈병은 사형 선고라는 것을. 여러분, 백혈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가 망가지는 겁니다. 치료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항암제 아니면 골수이식. 그런데 북한에는 둘 다 없습니다. 항암제요? 한 병에 수백 달러입니다. 북한 노동자 1년 월급을 모아도 못 삽니다. 게다가 유엔 제재 품목이라 수입도 안 됩니다. 골수이식요? 북한에는 골수은행 자체가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중국에는 약이 있습니다. 호위 총국에 사정했습니다. 당 간부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박 선생은 국가 1급 기밀 취급자요. 가족의 해외 이동은 불가합니다. 국가 기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계속 김정은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김정은이 통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발가락이 부어올라서 걷지를 못했어요. 박 선생, 이거 어떻게 안 되겠소? 저는 그 자리에서 스위스에 연락했습니다. 최신 통풍약을 긴급 공수했습니다. 비행기로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한 병에 3,000달러짜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항암제가 없어서 그냥 수액만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약 구해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비행기로 약을 공수하면서 제 아들에게는 중국산 진통제 한 알 구하지 못하는 아비. 그게 저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저는 봉화진료소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CT 찍고.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준혁이가.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검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박 선생, 다음 검사 준비하시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2시간 뒤 검진이 끝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할 나이였어요. 아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널 못 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이자를 왜 내가 살려야 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졌습니다. 14년간 쌓아온 충성, 의무, 두려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 지금 당장 오시오. 호위 총국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면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쓰러졌다. 봉화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난리였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김정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랬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전벽 완전 폐색. 동료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며 달려갔습니다. 심장 앞쪽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30분 안에 안 뚫으면 죽습니다. 카테터 준비. 스텐트. 저는 김정은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가느다란 관을 혈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심장까지 관을 유도했습니다. 막힌 부위가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14년간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스텐트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자 때문에 준혁이가 죽었어. 이자를 살리면 또 얼마나 많은 준혁이들이 죽을까? 지금 손을 멈추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박 선생, 왜 그래요? 동료 의사의 고함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입니다. 설령 그 환자가 악마라 해도. 저는 스텐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막힌 혈관이 뚫렸습니다.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맥박 안정, 혈압 올라옵니다. 김정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2주 후, 집중치료실. 김정은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반밖에 안 돌아왔어요. 저는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CT, MRI 심초음파. 결과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부전 3기. 이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심장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북한의 심장이식 기술은 없습니다. 저는 결과를 들고 김여정을 찾아갔습니다. 말하시오. 김여정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뱀 같았어요. 위원장 동지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부전 3기입니다. 심장 기능이 30%밖에 안 됩니다. 당뇨 합병증도 악화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삽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 수명을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앞으로 6개월입니다. 침묵. 김여정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영호 선생. 그녀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6개월 안에 못 고치면 선생도 6개월이에요. 아니, 6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순영아, 우리 떠나야 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디로? 남쪽으로.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무덤도 못 가져가는 거야? 못 가져가.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떠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살리느라 평생을 바친 비겁한 아비. 적어도 자유로운 땅에서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아내가 아파서 며칠 쉬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불을 켜둔 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아들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포까지는 기차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곳들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풍경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준혁이가 지켜줄 거야. 남포역에서 내려 해안가 마을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준비됐소. 근데 날씨가 안 좋아요. 파도가 높소. 상관없소. 오늘 가야 하오. 브로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죽을 수도 있소. 여기 있어도 죽소. 밤 11시. 영하 15도. 작은 어촌마을 뒤편에 낡은 목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길이 5m. 선액이 하나 달린 나무배였어요. 이걸 타고 서해를 건넌다고? 솔직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백령도까지 직선거리 100km요. 이 배 속도로 10시간은 걸리오. 중간에 NLL 넘어야 하니까 조심하시오. 고맙소. 살아서 가시오. 배가 출발했습니다. 검은 바다가 우리를 삼켰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배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별만 보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나침반 하나 들고요. 여보, 저기 불빛.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해안경비대였습니다. 엔진 꺼. 저는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3분.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휴.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서라. 정선하라.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로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정선하라. 저는 엔진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여보, 잡아. 배가 튀어나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으악.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영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 괜찮아. 아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엔진을 돌렸습니다. 경비정이 쫓아왔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었습니다. 경비정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엔진을 최대로 밀고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성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배를 세웠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괜찮아. 내가 살릴게. 저는 의사입니다. 14년간 김정은을 살렸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살릴 차례입니다. 옷을 찢어서 지혈했습니다. 다행히 관통상이었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뚫고 나간 거예요. 뼈는 안 다쳤습니다. 여보, 우리 살 수 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 수 있어. 반드시. 검은 바다 위, 안개 속에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엄마 아빠 좀 도와다오. 안개 속에서 우리는 표류했습니다.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총격대 어딘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보, 배가. 알아. 조금만 버텨. 연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가득 채웠는데 추격전 때 전속력으로 달리느라 거의 다 썼습니다. 아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혈은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순영아,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응. 앉아.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브로커한테 받은 거예요. 남쪽 방송 잡히면 방향 맞는 거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중국어. 또 지직거림. 그리고 KBS 뉴스. 잡혔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볼륨을 올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 중이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편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숨겨진 아들이 중국 베이징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보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직접 치료했으니까요.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비밀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양이 아니었어요. 베이징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차가 왔습니다.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빌라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4~5살쯤 됐어요. 얼굴이 파랬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리설주였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아이를 검사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심실중격결손,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못합니다. 중국 아니면 유럽에서. 안 돼요. 이 아이 존재가 알려지면 안 돼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김정은의 아들. 그것도 장남.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숨겨진 후계자. 결국 저는 약물 치료만 했습니다. 수술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심장약을 조절했어요. 한 달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아이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떠나기 전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요. 알죠? 알겠습니다. 저는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은 바다 위에서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순영아, 김정은이 위중하대. 뭐? 아내가 일어나려다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당신이 도망친 거 알면 난리 나겠네. 응. 아마 지금 평양이 뒤집어졌을 거야.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해 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은 피바다가 될 거야. 김여정, 김주애, 그리고 저 숨겨진 아이. 누가 이길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는 진실. 세상에 말해야 할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검은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은, 아니,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저기 봐.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위로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 점? 아니, 섬이었습니다. 백령도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백령도. 대한민국 땅.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곳. 드디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컹, 컹, 컹. 그리고 침묵. 안 돼.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백령도까지 남은 거리는 대략 5km. 수영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더구나 1월 서해 수온은 2도예요. 물에 들어가면 10분 안에 죽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어깨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배 안을 뒤졌습니다. 녹아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 노 2개. 이거라도 저어야 해. 저는 노를 잡았습니다. 아내도 한 손으로 노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령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절벽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인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색 군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해군이다. 해군이야. 저는 두 팔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살려주세요. 군함이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하의 신원을 밝히십시오. 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조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해군들이 우리 배에 올라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부상자가 있습니까? 아내가 어깨에 총상을. 그들은 아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부축을 받아 군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군함이 백령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전에 서서 북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제가 57년간 살았던 땅이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습니다. 아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년간 심장을 만졌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준혁아. 저는 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해냈다. 엄마 데리고 나왔다. 네가 도와줬구나. 고맙다 아들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1시간 뒤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인천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저는 육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처음 밟아보는 자유의 땅. 저는 그 차가운 흙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70년 전 흥남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오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룬 겁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역사가 70년 만에 다시 이어진 겁니다. 인천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 신경도 괜찮습니다. 한 달이면 회복됩니다.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이었으면 아내는 죽었을 겁니다. 총상 치료할 항생제도 없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일입니다. 과일 코너 앞에 섰습니다.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망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과일은 명절에나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부들만요. 일반 주민은 사과 한 알이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집어갈 수 있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습니다.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빈 묘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아들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준혁 1996에서 2024. 사랑하는 아들. 북한에는 아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음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못 살렸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자유야. 네가 원했던 거잖아. 자유롭게 사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잘했어.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 제가 직접 그 아이의 심장을 만졌습니다. 2019년 베이징. 그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얼굴은 김정은을 닮았습니다. 특히 눈이요.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심장벽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간 그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약물로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수술 없이 버틸 수 있도록요. 리설주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안 하면 20살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은 안 돼요. 이 아이가 알려지면 다 끝나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 권력 구조가 흔들립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나면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10살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버틸지 모릅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그 아이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김여정은 권력을 원합니다. 김주애는 후계자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숨겨진 아이는 핏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싸움에서 죽는 건 결국 북한 인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57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14년간 독재자의 심장을 지켰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을 꿈꿉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저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이 분단이 언제 끝날까요? 저는 살아서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아들 무덤에 가고 싶습니다. DMD.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준혁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이제 자유야. 우리 모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영호입니다. 김정은의 심장을 만진 사람. 그리고 이제 자유인입니다.